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평천하랑 일단 계획은 청산별고까지 나가는 것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말고사가 좀 일러가지고 다들 6월 말에 보니까 빨리빨리 진도 좀 나가고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태평천하부터 시작할 건데 역시 당연히 내용 정리부터 하고 내용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적도록 합시다. 저번에 내용 정리까지 다 했었나? 얘는 정리는 거. 정리는 다 했었지?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태평천하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930년대 서울.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시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렇죠? 자, 평민 출신 대지주이자 지독한 구두쇠인 윤직원 영감은 구한 말에 아버지를 화적대의 손에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물이 약간은 좀 삐뚤어진 그런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삐뚤어져 있던 사람이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구두쇠에다가 알겠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일본인들이 화적대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준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고맙게 여기는 그는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바로 뭐다? 일본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로 인물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인물은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말을 사고 족보를 도금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작품, 자, 태평천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모습을 담고 있지만 이제 일종의 가족사 소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태평천하와 더불어서 3대 같은 소설이 이제 가족사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윤직원 영감은 여전히 지금 바로 뭐다? 양반이라고 하는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는 그 신분제도가 없어져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그 일종의 그 자신들의 계급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윤직원 영감의, 그렇죠? 윤직원의 봉건적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를 통해서 윤직원은 바로 구한말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가문과 그렇죠? 계급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양반과의 혼인을 위해 가난한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들인 그는 손자인 종수와 종학이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큰손자 종수 역시 방탕한 생활로 많은 돈을 날린다라는 거죠. 즉 일대에 해당하는 이 윤직원 영감 같은 경우는 구한말 세대고 그의 아들 창식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개화기 세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화기 세대의 특징들이 바로 어떤 식으로 3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인물들이 굉장히 좀 방탕한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3대에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요. 겉으로는 뭐 조선업 편찬 사업에 기부를 한다든지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뒤쪽으로는 자기 제자의 딸과 이제 딸을 유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하니까 버려버리는 그런 파렴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2대째 인물들은 개화기라고 하는 시대 자체가 바로 뭐냐? 봉건적 사고와 그 새로운 그 신사고 자체 사회가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해가지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게다가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을 맡고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처지이다. 윤직원 영감은 오로지 일본 유학 중인 둘째 손자 종학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 마지막 이 종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 이제 그 뭡니까? 그 신지식을 배운 그러한 세대 3대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장편소설 3대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손자가 집안을 결국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의지를 다지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점은 이 작품과 또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소제목 봅시다. 망진자는 호양이라. 자, 이것은 바로 뭐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소제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이제 중국의 진나라 워낙 유명하죠.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통일한 그런 왕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나라가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 이때 당시는 좀 약간 고대 국가에 가까운 그런 형태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자기 전속 일종의 그 무녀 혹은 이제 점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그런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직속에.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시황이 이제 그 우리 진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점술가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망진자는 호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호자가 바로 오랑캐 호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은 바로 뭐다? 오랑캐에 의해서 진나라가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게 바로 그 오랑캐를 막기 위해 만든 게 만리장성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진시황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진시황이 그 세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마지막 세 번째 왕이 되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호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진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3대까지밖에 이어지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그쵸? 바로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오랑캐가 아닌 아들 호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일종의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뭡니까? 그 사자성, 한자성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윤직원 집안이 손자에 의해 망할 것임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제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손자 종학에 의해서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성이 이제 윤씨고, 알겠죠? 사실 직원은 이 사람의 일종의 직책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향교나 경학원, 이제 지방의 이제 그런 일종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그쵸? 자, 여기서는 윤두꺼비, 바로 인물의
별명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바로 뭐다? 인물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인물에 대한 풍자거든요. 그리고 중심 인물인 바로 윤직원 영감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인물을 약간 낮추어서 일종의 그 풍자와 해악의 방식으로서 인물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윤두커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영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탄을 하고 화강이 춘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나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라는 점. 그냥 망해도 그냥 세상이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지들만 빼고 망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윤직원의 그렇죠? 이기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비도덕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고 불은 짖은 적이 있겠다요 라는 거죠. 자, 있겠다요. 자, 요거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그쵸? 바로 뭐다? 바로 판소리, 사설투의, 문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풍자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체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필기를 했었잖아. 그치?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 작품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허한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진짜로 지금 윤직원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웅장한 투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없죠. 바로 그냥 자기 집안일, 그냥 이기적인 생각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식도 바로 뭐다? 바로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의도는 바로 뭐다? 바로 인물, 즉 윤직원을 인물을 비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쵸? 한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여러분들 말투죠. 그쵸? 뭐뭐 했다요. 막 이러고,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자,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고, 그쵸? 여기서 이 건너방 고씨는 윤직원이 이제 며느리입니다. 알겠죠? 윤직원의 며느리, 즉 윤창식의 아내이자 바로 윤직원과 바로 뭐다? 갈등 관계를 겪는 그러한 인물이죠. 네. 화이트 있어요. 화이트 없는데? 왜? 아니, 저기 다 써가지고. 화이트? 저 실장님한테 잠깐 빌려볼 수 있을까? 시간이 아마 있으실 거야. 빌렸어? 시험지 저기 그거 지난주에 줬던 거 복사했거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다 적었어? 적고 자. 계속 봅시다.
봅시다. 그래서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기체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은 참입니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참입니다 하고 경어체를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 사실은 바로 뭐다? 바로 인물을 조롱하는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경어체를 써가면서 대상을 굉장히 놀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체리라 이제 큰 손자 이제 종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수애비지요. 그래서 원래는 이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집안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바로 일종의 이제 체면 차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희어도 내 아우 종아기만 못 희어. 종아기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치름 허락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 9년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냐 내 9년이지 라는 게 자, 꺽쇠로 표시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아, 내 9년이지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필기를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손자인 종수와 종합을 대하는 윤직원의 태도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왜 지금 유학가 있는 이제 손자 종학이 그 종학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애하고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자기의 손주 중 한 명인 종수에게는 지금 이 사람도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네, 그렇지, 응, 그래. 내 9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남으면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 목적헌 경부가 돼야 받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목적헌 경부가 돼야 받고서 경찰서장이 돼야 된단 말이다. 까지. 자, 이게 바로 뭐다? 윤직원이 손자 종학에게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윤직원의 최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알겠어? 네.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개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 남 못 끌어서 어쩔기여. 응? 아, 글씨 군수가 되고 경찰서장 되고 허면은 너덜 좋고 너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라는 거지. 그치? 근데 사실은 그 호강을 지가 받고 싶어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쵸?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자,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허면은 너덜 좋고 너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쵸? 자, 여기서 드러나는 윤직원의 심리를 보게 되면 윤직원은 바로 뭐다? 자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기를 바라더라는 거죠. 즉, 이 윤직원 영감은 뼛속까지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을 지닌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손자들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뭡니까? 부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팔이 족통만 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네. 그놈 종아리는 참말로 쓰겄어.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원언이 나를 자별하겠다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윤직원 영감이 손자 종학을 굉장히 믿고 있는 모습. 그렇죠? 바로 손자 종학에 대한 윤직원의 신뢰, 믿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깊이 쓰기는 허남과 부더라마는 자, 뭔가 조금 이제 지금부터 약간씩 단서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돈을 좀 깊이 쓰기는 허남과 부더라마는 그것도 허기사 내게 다 되면은 안 쓰는 심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제 주 때만 7월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데가 있다고 빈지를 끼었길래 2만원 더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자 종학은 철저하게 굉장히 믿고 있는데 그 손자 종학이 최근 들어서 평소와 다르게 돈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뭔가 인물에 달라졌다라는 점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 점잖은 같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주사, 바로 그 뭡니까? 윤직원의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 써온 전복 때문에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동경 써온 전복. 네모치고 별표도 하나 쳐놓읍시다. 그쵸? 자, 요것은 바로 뭐다? 손자 종학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쵸? 알려주는 매개체죠. 그쵸?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집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전보 때문에 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도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는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오라 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그렇죠. 원래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아들 종수에 대한 윤직원의 못마땅함,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종수가 지금 워낙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윤직원 집 방에 오지도 않는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행차를 하니까 지금 비꼬듯이 이렇게 해가 서쪽에서 뜨었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뭐 털어 오냐? 돈 달라고 오지. 그렇지. 지금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아들에 대한 뭡니까? 바로 아들에 대한 못마땅함, 그리고 적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동경서 정보가 왔는데요. 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도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뭐다? 각각의 지체에 맞지 않다라는 거를 누가? 서술자가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 마치 뭡니까? 윤종수가 하는 짓이 아버지 같고 바로 윤직원 영감이 하는 짓이 아들내미 같다, 철없는 아들 같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바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윤직원의 경박한 모습을 풍자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동경서 정보 종아리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외치는 소리로 턱걸이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일종의 바로 과장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물이 충격받은 모습을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모여선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자,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으냐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뒤둥그랬지 한동안 말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리고 앉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윤직원 영감이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고 몸을 이렇게 막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거야. 근데 으르렁거린다, 막 쪽을 트고 앉았다 하는 게 마치 동물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윤직원이 동물적으로 자기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걸 통해서도 역시 바로 뭐다? 인물을 사람이 아니라 마치 동물과 같이 자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거 웬 소리냐? 거 웬 소리요? 그놈 동무가 친 전보가 뭔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득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자,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그렇죠? 바로 사상 문제 때문에 경시청에 잡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얼른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게 바로 전보의 내용이죠. 자,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합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손자 종합이 경시청에 붙잡힌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1920년대 이때쯤에 이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물들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초창기 때는 우리가 나쁘게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바로 뭐냐? 힘이 없는, 그렇죠? 돈과 권력이 없는 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힘과 권력을 가진 부르주아 계층을 몰아내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세상을 만든다는 게 사회주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다가 사회주의의 그런 이론을 접목해보니까 어떤 사회가 돼? 바로 그때 당시에 힘없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바로 우리 조선 민족, 억압받는 우리 민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과 권력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은 바로 뭐야? 일제의 앞잡이들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뭐다? 사회주의 운동이 독립운동과 연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차 시간이 지나고 30년대 들어서면서는 완전히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이제 그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초창기 192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나중에 이제 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민족주의자들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까보다도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 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뭐다? 바로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 우습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렇죠? 이를 통해 인물을 풍자하고 있는 묘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잠깐만 쏘리 잘못하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죠,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바로 손자 종학의 신상보다 그렇죠?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도 바로 뭐다? 사실 이 사람은 진짜 손자 종학을 뭡니까?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사실은. 바로 여전히 자기의 손자들도 바로 뭐다? 자신의 그런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안강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는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잡히게 되면 진짜 집안이 망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자,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자 종수 종학의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 종수와 종학이 이제 뭡니까? 군수와 경찰서장이 돼가지고 뭡니까? 외부의 그런 그 적대 세력들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길 바래서 이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런 일을 했었던 바로 이 진시황이 바로 누구다? 윤직원 영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임을, 그렇죠? 여기서 이 호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바로 손자 종학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라는 거. 왜? 진시황은 진나라가 그래도 망하는 거를 보기 전에, 망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진나라가 망하는 거를 보진 않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윤직원 영감은 오히려 어떻다? 지금 자기 벌겋게 뜬 두 눈으로 집안이 망하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진시황보다는 윤직원이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서술자가 역시 해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종의 바로 뭐다? 편집자적 논평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판소리 사설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인물을 마치 동물처럼 지금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그게 참말이여.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손자 종학의 사회주의 운동 참여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 같은 그런 기미가 좀 되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이제 그 뭡니까? 손자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했다는 거를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윤직원 영감은 그렇죠.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큰 불안감과 그렇죠.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처죽일 놈이 깎여 죽어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니께로 그렇죠. 경찰서장은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있었던 윤직원의 바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라니께로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됐다 경찰서 재평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됐다 경찰서 재평 이게 바로 손자 종학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윤직원의 바람과 현실이 대조를 이루게 되면서 집안이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오사육시를 헐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휘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당패에 들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불황당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사회주의자들을 나타내는 말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윤직원의 부정적 시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직원 입장에서는 윤직원은 바로 뭡니까? 부잣집, 즉 일종의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부르주아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상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하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인물은 바로 뭐다? 바로 일제 강점기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윤직원의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하니 치고, 그렇죠? 땅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전히 윤직원 영감이 분노하는 모습을 전부 다 동물에 지금 계속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화적대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밑줄 칩시다.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그쵸? 여기서도 바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윤직원의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자,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휘어서, 자, 우리 조선놈 보호휘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 제멋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라는 거지. 자, 태평천하. 이 작품의 제목이죠. 그쵸? 이거는 바로 역시 사실은 단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일제 강점을 태평천하로 인식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물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자기 중심적 태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안깡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여. 응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요 대사를 통해서 요 대사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윤직원 영감의 윤직원의 잘못된 현실 인식을 풍자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대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방바닥을 치면서, 그쵸? 자,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활발한지. 자, 활발한지. 자,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원들은 방바닥을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에 비친 눈의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라는 거에서 이제 쓰러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착착 깎아주길 놈. 그렇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손자인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바로 손자를 이제 그 찬양의 대상에서 이제 깎아주길 놈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렇지? 즉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바로 사회주의에 대한 윤직원의 극단적 혐오감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자, 착착 깎아주길 놈. 그놈을 내가 핀질이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걸.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게요. 뭐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삼천석거리를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했는데, 뭐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도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걸. 죽일 놈.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분노와 절망감이
고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정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자, 좀 올려놓고 봅시다. 자, 그놈이 만석군의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희어 죽일 놈 연애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람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원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그렇죠, 여운이 스며들어. 자,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뭔가 깜깜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윤직원 집안의 앞날을 암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 삼고 말할 바를 잇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주검을 만난 궁졸들처럼이라는 거죠. 자,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있냐 뭐뭐듯이 무슨 법? 지금 그치, 지규죠. 그쵸? 그래서 비유를 사용해서 그쵸? 사용한 풍자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윤직원 집안의 몰락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뭐다? 이렇게 윤직원 영감이라고 하는 구정적 인물을 중심인물로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판소리 사설에서 사용하는 문체, 그 다음 경어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물을 오히려 그 중심인물을 비판적으로 독자가 인식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풍자성을 높인 작품이 바로 뭡니까? 최만식의 태평천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교과서 뒤에 있는 작품, 우리 동네 황씨. 자, 요거 살펴보고 일단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요 작품도 이제 황씨라고 하는 부정적 인물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황선주라면 느티울에선 버럼치로 치부하여 진작 젖혀둔 인간이었지만,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바로 황씨.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황선주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황씨가 마을에서 인심을 잃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지만, 자, 이제에 밝고, 그쵸, 이제, 그쵸, 자기의 이익되는 거, 손해되는 거, 이런 거에 밝고, 돈푼이나 만지기로는 면내에서도 엄지손가락에 꼽힌다는 작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황씨가 굉장히 이제 인심을 잃은 그런 인물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뭡니까? 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황씨의 경제력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자, 그는 내놓고 불려가는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으리라고 했지만 억대로 웃도는 농토로 하여 지주로도 으뜸이었다. 그는 느티울 사람에게도 크든 적든 노상 5부 이자를 넣고 5부면은 50%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거의 50%에 해당하는 그만큼 일종의 사채업자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나마도 눈밖에 난 사람은 아무리 못하는 소리를 해도 빡빡하게 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꺽쇠를 펴시다. 그는 같은 동네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다? 굉장히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즉 바로 뭐다? 공동체적 삶을 상실하고 개인주의적 이익만 추구를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황씨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윤지공과 동일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대개 고리대금 업자가 믿을성 한 가지로 돈을 놓기로는 농사꾼만한 상대가 없을 거였다. 땅이 있음으로써이다. 왜? 농사꾼은 지금 자기 땅이 있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쪼들려도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이제 믿음이 있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농사꾼들한테 이렇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이가 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를 예사 헐뜯으며 술이 들어가면 의에 싫은 소리를 하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최정식, 고명근이와 홍사철한테는 고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아무리 이제 죽을 소리를 하더라도, 죽는 소리를 하더라도 절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황씨의 인색함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력 부분에서 이제 뭡니까? 마을에서 일종의 불우유 돕기, 수재민 돕기를 하려고 사람 마을 집집마다 돈을 거들어 다니는데 황씨가 바로 자기가 입던 팬티를 수재 물품으로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따지는 장면입니다. 자, 춘자 아버지도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입던 빤스를 얻으러 왔단 말이오. 히치히치호고 낡은 빤스 장수가 보면 불쌍해서 하나 그저 죽게 생긴 걸레를 얻으러 얘까지 펄렁거리고 왔대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민 구호 물품으로 지금 자기가 입던 팬티를 이렇게 냈다는 거죠. 자, 세상의 원, 그렇죠?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미루어 보건데 이재민 구호물품이랍시고 황씨가 입던 팬티를 내놓은 모양이었다. 자, 김은 구경만 하고 입장도 아니요. 그렇다고 남의 집안에 들어가 사내 옆을 내가 남남끼리 하필 팬티를 놓고 가갸거겨 하는 옆에서 옆들이 하장도 아닌 듯하여 붙여지 못하고 있었다. 황이 말했다. 챙근 언니는 말을 귀로 안 듣고 입으로 들여. 수재민이라고 후것만 입으라는 맵이 어디 있어? 그래서 새 것만 입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끈이라도 끓이라고 추렴해준 양석파라. 빤스 보통 사이부야 쓰겄소. 걔 다 나도 생각이 있어 내놓은 겐디. 뎁세 나를 트집 걸려. 말에 도장 없다고 함부로 입방아 짚지 마요. 이게 왜 흥게요? 남대문표는 3년을 입어도 세물내만 납디다요. 공연이 너무 쇠스럽게 시리. 이유 삼지 말고 얼른 딴 데나 가보요. 그쵸? 자, 점점점 당혹함에 지금 말이 막혔다는 거죠. 두 여자는 입이 모자라 말밑을 못 대는지 잠잠했으나 그냥 두면 나중엔 별 못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았다. 김이 말했다. 아따나 챙근 언니도 애지간 허슈. 애초 저기 헌 서러먹고 저기 했어야 말이지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상대할 뭡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야중에 다 저기 허는 수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나오슈. 이러다가는 일품 내고 해넘이 허거슈. 그 말을 계제삼아 창근어매가 말했다. 남대문 있고 앞대문 있고, 그죠? 남대문 있고 앞대문 있고, 그죠? 일종의 동음 이어를 활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간에 수재민 고재미 걱정하는 사람은 팔도강산의 느티울 춘자 아버지일 뿐일규. 확실히 우리에게는 꽃동네 새동네여 라는 거죠. 꺽쇠로 표시합시다. 진짜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서 지금 여기서 우리 동네에는 꽃동네 새동네여 하고 얘기하고 있을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반어적 풍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 다 바로 부정적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오히려 풍자 대상을 희화화하고 그로 인해서 일종의 바로 뭐다? 풍자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작품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 막내가 부분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